주도적이지 않은 삶. 이거 아마 많이들 이 고민 비슷한 고민 하지 않습니까? MZ. MZ 고민 아닙니까 이거? 아 이거 MZ 고민이야. 우리 때 이런 고민 안 했어. MG? MG? MG는 미니멈 개런트가 MG고. 자 그러면은 고민 상담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자는 약속. 안녕하세요 전무님. 저는 30대를 바라보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전무님은 애인과 나중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믿으시나요? 전 3년 가까운 시간을 만났던 애인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잘 버텨나가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살면서 느껴본 가장 큰 행복이었고 그 행복을 계속 같이 하고 싶어서 프로포즈까지 하고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해외로 나가게 되면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해외 롱디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은 현실임을 느꼈고 각자 다른 나라에 살다가 둘 중 하나가 본인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헤어지자고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서 헤어지자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준비된 시점에서 서로 마음이 있다면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근데 과연 약속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만나자는 약속 때문일까요? 새로운 사람과 함께 있더라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리워지게 됩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히 흐르지 않거나 더 큰 사랑을 못 느껴서일 수도 있지만 마음 한켠에 언젠간 재회할 것이라는 마음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사람 마음 모르는 거라고 흘러가는 대로 두고 지내면 된다는 말이 정답인 것 같지만 몇 달 동안 정리되지 않는 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전무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마치 보험을 들어놓은 느낌. 대부분 보험을 들어놓는데 그 보험을 제대로 활용을 할 적이 한 번도 없어. 보통 보험이 그렇잖아요. 농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만나자는 어떤 그런 약속이라는 지점보다 헤어진 거에 대한 상실감이 지금 너무 크신 것 같아요.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라고 해놓으면은 심정적으로 아직 안 헤어졌잖아. 헤어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연애를 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3년 동안 같이 만나면요 그 사람하고 제가 거의 먹는 식성도 비슷해지고 생각도 비슷해지고 모든 게 비슷해져요. 내가 변해. 그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해.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옷을 입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어야 돼. 근데 이 옷이 너무 정이 들었어. 근데 이 옷이 이제 어쩔 수 없대. 너무 낡았고 헤어졌어. 근데 그 옷만 주구장창 입고 산다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다시 만나자는 이제 약속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동안 내가 다른 사람으로 살았던 3년 동안 그 친구가 있었던 내 모습은 이제 사라집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죠. 마음의 어떤 연결고리나 선은 이어놓고 있다 하더라도 생활 패턴이면 모든 것들이 아마 바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A라는 사람에서 이제 B라는 사람이 되어 갈 텐데 다른 사람이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A를 놔줘야지. A 플러스 A 뿔뿔이 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너무 정들었어. 심지어 6년 동안 정들었어 친구들하고.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야 돼. 난 초등학교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은데 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헤어져. 그런 마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런 거랑. 또는 엄마 품에서 벗어나야 되는 아이 언젠가는 벗어나야 되잖아. 그게 인생이니까. 산다라는 게 그렇잖아요. 산다라는 건 여정이잖아. 여행이고 그중에 어떤 한 지점에서 같이 3년 동안 머물렀던 거야. 이제 각자 또 다른 기차를 타고 또 여행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아무튼 그런 노래가 왜 나왔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약속에 너무 자기가 얽매이게 된다는 거에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 보험을 진짜 쓸 일까지 오면은 내가 좋겠지만 보통 보험은 안 쓰고 살면 사실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았구나. 내가 큰 사고 없이 잘 살았구나. 그런 느낌으로 좀 대하면 어떨까? 나는 이제 엄마 품을 떠나야 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야 되고 20대에서 30대가 돼야 되고 다음 과정을 계속 가야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스스로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물론 나중에 다시 만날 수도 있죠. 근데 다시 만날 때도요 그때 그 모습을 만나진 않을걸요. 둘 다. 다시 만날 때는 가와 나가 같이 만난 게 아니라 그때 되면은 사와 아가 만나는 거야. 나는 사가 됐고 그 친구는 나에서 아가 돼 있지. 그런 느낌으로 만나야 훨씬 더 풍요롭고 더 건강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말 옹호론자 경상도 girl 24살 휴학생입니다. 귀연이세요? 뭐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영어랑 뭐 이모티콘이 이렇게 남발이야. 제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수험 기간 동안 성격, 인간관계에 대해서 성찰하는 중인데 착하지 않은 제가 착한 척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착한 척을 영원히 한다면 그것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착한 것도 연습이 된다고 믿고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요즘 따라 착하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그냥 참을 수 있으면 참고 제가 희생할 수 있으면 희생하는 것을 택합니다. 남이 힘든 것보단 제가 힘들고 마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스터디메이트에게 자료 공유해주기, 친한 지인이 보이스피싱 당해서 100만원 송금해주기. 저는 제 선행이 스스로 기특해서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기도 해요. 서울에서 고시학원 친구가 지병이 있다고 해서 배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유인물도 챙겨주고 병원비 많이 나간다고 투정할 때 제 식권 여러 장 나눠줬습니다. 제가 결제한 인강도 공유해줬네요. 그러면도 본인에게 더 잘해주지 않는다고 원망이 가득한 편지를 써주더라고요. 저는 손절하고 싶었지만 그 친구는 갈등을 표면화해서 해결한 뒤 다시 친하게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재밌지도 도움도 되지도 배울 점도 있지도 않은 그 친구를 왜 둬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입 밖에 내버리고 서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회피형이라고 욕을 오지게 먹었습니다. 하하.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더 나았을까요? 빈정거렸죠? 네. 대학 친구와 동기 취업 축하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주로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냈습니다. 취업한 동기가 현수막 도안으로 제 것을 골랐고 최종 시안 수정도 제가 하게 되었어요. 팀원에게 수정 의견을 물어도 깜빡 잊었다고 하더라고요. 바쁘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현수막 설치도 제가 해요. 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 괜찮아요. 그래도 현수막을 먼저 제안한 건 얘인데 왜 일은 제가 하고 있는 건지 얘는 저한테 고마워지도 않고 말이에요. 하하하 하고 보니 공개적인 뒷담화를 한 느낌이군요. 또 빈정댔죠? 이런 경험을 겪을 때마다 마치 젊은 꼰대, 젊은 진상이 빙의된 듯한 저의 악덕한 마음에 괴리감을 느끼곤 합니다. 한번 말을 꺼내면 너무 극단적으로 나와서 탈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참는 편이 낫더라고요. 저도 사춘기 때는 예의를 밥 말아먹는 한이 있어도 정의와 솔직함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임을 느끼고 저의 경솔함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초중고 반장을 맡으면서 차라리 곰 같은 성격이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느꼈고 최대한 갈등을 피해왔습니다. 양말을 벗어던질 위기에 처한 가여운 고시생에게 양말을 제대로 쓰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고 평범하다. 이 정도는 대부분 다 그런 것 같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도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일단은 이분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으니까 함부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감정이 격변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사춘기 때는 예의를 밥 말아먹는 한이 있어도 정의와 솔직함을 따르기도 했다라는 것.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는 내 감정대로 행동을 했었어. 근데 나이가 들었어 지금. 감정이 누그러진 건 아니야. 이건 그대로야. 감정의 어떤 진폭은 그대로인데 좀 참아야겠는 거야. 사회생활을 하려니까 좀 참아야겠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이게. 이 진폭이 나이가 들면은 줄어야 되거든요. 이건 그대로야. 어렸을 땐 이걸 내질렀다면은 지금은 이건 그대로인데 참고 있으니까 화가 나지. 미치겠는 거야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화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 가지 진짜 화나는 일이 많이 생겨.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내가 태어났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뜻밖의 행운이나 뜻밖의 좋은 일도 생기거든요. 또는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끼친 적도 있어. 나는 몰라. 모르겠지. 내가 피해를 안 끼치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돼.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이야? 근데 그게 나한테 고스란히 돌아오진 않았어. 그렇잖아. 어느 부분에서 내가 득을 얻은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그렇다면은 그만큼 다른 부분에서는 리스크도 생기는 거야. 그게 인생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좀 편해지던데 나는. 내가 여기에서 이득을 치고 여기에다가 손해를 입고 이건 사실 기브앤테이크잖아요. 이렇게 관계가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돼. 여기서 뭔가를 얻고 저기다가 뭔가를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일종의 자연재해다. 자연재해 같은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여.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그건 내가 인생이라는 걸 살기 위해서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있어요. 내 감정 상태가 이렇게 요동친다라는 거는 물론 이게 기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본성이 그럴 수 있어요. 감정이 얘는 왜 이렇게 격하지?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뇌가 다 다르잖아요. 뇌도 다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을 탓할 수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제가 얘기는 드릴 수 있어요. 사실 감정대로 표현한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내 감정대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아기들은 하잖아.
어린애들은 다 해. 그렇게 세상에 제일 쉬운 게 그거예요. 그거를 잘 다스리고 하는 게 이제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감정을 숨기는 것보다 그거를 잘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 이 감정은 남아. 화내면 안 되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그거를 못 본 채 하거든요. 이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잖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내가 이거를 삼킨 거잖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소를 시키고 어떻게 승화를 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그 다음 하게 되는데 나는 화가 안 났어. 나는 지금 화가 났지만 참는 거야. 이 참는다라는 거는 사실 억누르는 거잖아요. 억누르는 거는 인정하는 게 아니거든. 나 화가 나네? 아씨 화나네? 라고 생각을 그냥 해버리는 거지.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차이가 나는 되게 큰 것 같아요. 나를 화나게 하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결과로 내가 화가 났다라는 것이 일치한다라고 나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내가 화를 나는데 그 화를 내는 게 지금 봐봐요. 지금 이 사연을 보면은 명확하게 원인과 결과가 있어. 내가 화를 내는 이 원인이 이 이야기에 내가 해석을 했어. 여기 안에다가. 근데 사실 이게 아닐 수 있다고. 우발적인 범죄들 있죠. 왜 우발적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우발적인 거는 또라이야. 또라이일 수도 있어. 근데 가끔 가다가 우발적인 범죄를 그래서 일으켰구나라고 뭔가 공감이 되는 사연도 가끔 있잖아요. 뭐 궁금한 이야기 Y라든가 또는 뭔가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거 가끔 그럴 때가 나와. 뭐냐면은 누적된 거야. 감정이 누적되고 나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날 건드렸어. 오케이 너 잘 걸렸다고 빵 터지는 거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지금 되게 불안한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 감정 상태가 편안하지 않고 언제든지 이렇게 스프링 상태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라는 걸 내가 한번 진단해 보는 거죠. 내가 혹시 그런 상태가 아닌가.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하는 행동을 친구가 나한테 했어. 이 행동을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 근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형제가 이렇게 했어. 아주 귀여운 꼬맹이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똑같은 레벨로 화가 납니까? 똑같이 화가 날까? 아마 안 그럴걸? 상대방 봐가면서 화가 나? 귀여우니까 좀 봐줘? 그렇잖아. 결국은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거는 내가 결국은 어떤 그 안에 모든 문제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대방에 대한 이 화를 분풀이를 하고 나면은 내가 속 시원하다. 나 잘했어. 라는 어떤 그 후련감이 듭니까? 뭔가 해결이 된 것 같아. 계속 어떤 같은 지점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은 이야기가 다른 형태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는 이 문제점에서는 내가 그 문제의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다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라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각자가 찾아야 돼. 명상을 하면 좀 마음이 다스려지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하거나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찾아야 될 것 같아. 그 정도까지는 찾아야지. 이 안에 있는 감정은 솔직하게 받아들이자. 나는 이 화가 나는 사람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이걸 어떻게든 좀 풀어야겠어.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풀어야 그래야 내 삶이 윤택해질 것 같아. 내가 내 자신을 좀 사랑하는 감정으로 그렇게 좀 가주면은 해결 방법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남은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인석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 성격 때문인지 저는 친구가 많지 않고 특히 남자인 친구가 적습니다. 그런 저와 친구로 지내고 있는 인석이는 남녀를 통틀어 저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잠깐만. 근데 남자인데 남자인 친구가 적다. 여자인 친구는 많다는 건가? 자, 아무튼 어쩌면 인석이가 유일한 남성 친구라고. 남자인데 왜 남성 친구? 나 여자 친구야 나머진다? 유일한 남성 친구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인석이도 저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고민은 인석이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친구는 외로움도 많고 생각도 많은 친구입니다. 인석이에게는 오랫동안 애인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속도 멀쩡한 친구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보통 저와 인석이를 포함해서 사람 넷이 있는 모임에서 자주 놀고 연락을 합니다. 원래 한 친구만 애인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저에게도 애인이 생겼습니다. 저는 애인과 사귀기 전에 소위 말하는 썸을 타고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인석이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임 카톡방에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애인의 얘기가 자주 나왔는데 인석이의 말에서 인석이가 질투를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불안함까지 느껴지더군요. 그전까진 항상 거의 둘이서만 놀다가 제가 애인이 생긴다니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박탈감? 이 느껴졌을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의 애인과 정식으로 교제를 하기 전까진 인석이의 눈치가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막상 정식으로 사귄다고 말을 했을 때는 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인석이는 외롭다, 나는 왜 혼자일까 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조금 눈치가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넷이 있는 모임 중 둘이 애인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나머지 한 명에게도 썸을 타는 사람이 생겼고 곧 사귈 것 같습니다. 애인이 생길 것 같다는 친구에게 축하하는 마음보단 홀로 더 외로워야 할 인석이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점점 이 걱정과 눈치 보임이 익숙해져만 갑니다. 인석이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저와 말이 통하는 몇 없는 친구입니다. 그런 인석이와 절연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석이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소개팅 상대를 찾아보고는 있는데요. 이것도 그저 급한 불고기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인석이와 어떻게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친한 동성 친구한테 느끼는 어떤 그런 연민감이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약간 좀 저는 사연을 보내신 분이 뭘 걱정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을 걱정하는 건가? 인석이라는 분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설마. 착하시네. 착하신 겁니다, 여러분. 착하고 순수한 거예요. 친구에 대한 걱정을 한다는 건 지금 마음의 여유가 너무 넘치는 거야. 자, 마음의 여유가 넘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내 마음이 풍요롭다. 다른 사람한테, 나의 가장 친한 친구한테까지 눈을 돌릴 정도로 내 삶이 지금 풍요롭다고 느끼는 건데, 그것이 이 친구한테 그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다라는 건 저는 좋은 거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내가 풍요로움을 가졌을 때 그냥 막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막 내지르면서 좀 자랑하거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때로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누구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사회를 살다 보면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시각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마음가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런 지점은 너무너무 좋은 거다. 지금 이제 뒷단을 이제 가만히 보다 보면서 자꾸 느끼는 게, 이게 과연 인석이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가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근본적인 사연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불편해서잖아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근데 이 마음의 불편함이 친구 때문이야. 친구의 어떤 박탈감이나 친구가 혼자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연민감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거야. 결과적으로는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거에 대한 이제 본질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진짜 이게 순수하게 친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친구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서인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알아서 잘 살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절연한다는, 물론 이것 때문에 절연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친구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고 각자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각자가 알아서 사는 거야.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돼. 자식한테 야 좀 나가라 이놈아, 밖에 나가서 사람도 좀 만나고 그래 이놈아. 안 나가. 안 나간다고. 집에서 게임하는 게 좋대. 이런 게 세상 사는 거거든.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친구를 계속 같이 두고 싶다면은 이 인석이라는 친구가 가장 편안한 상태로 두면 돼.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 가장 편안한 상태로 두면 되는 거지. 외롭다, 나는 혼자일까 라고 하겠지만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도와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공감을 해주면 다지.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들어가 줄 수는 없잖아. 그 이상까지 간다라는 것도 내 월권이고, 그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 훈영을 할 때는 같이 좀 들어주고, 알아서 옆에서 응원 좀 해주고, 이 정도까지가 나의 역할인 거지. 정말로 옆에서 누군가의 어떤 친구가 된다, 친구로 지낸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었을 때 내가 다 해준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부터 일단 버려야 돼요. 우리 큐리만 예를 들어도, 큐리가 이제 지금 막 배밀이를 하는데 슬슬 기어야 될 때거든요. 근데 배밀이를 하는데 자꾸 배밀이 좀 하다 귀찮으니까 자꾸 날 쳐다보면서 막 찡얼찡얼거리거나 막 울 때도 있어. 근데 이걸 내가 도와줘 버릇하면은 얘는 이제 못 끼어. 혼자서 할 줄도 알아야 돼.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 때로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무관심도 필요해. 그냥 그 친구를 친구인 그 상태로 좀 받아들이고, 안타까운 부분은 그냥 안타까운 대로 좀 안타깝다, 그렇게 지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큰 고민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다 같이 그냥 넷이 다 같이 커플 생겨가지고 같이 여행도 가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럼 좋겠지만 생길 겁니다. 아니면 좀 소개팅을 좀 시켜주던가, 될 때까지 소개팅 끝까지 간다 한번 해주던가. 새끼 쳐주든가. 자,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전무님, 저는 33살 한국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 33년 인생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평범한 부모님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남들만큼 적당히 공부해서 적당한 대학교에 들어갔고,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서 전역을 했습니다. 또 칼복학을 해서 적당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적당한 회사에 들어가서 적당한 월급을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는 30살에 결혼해서 현재 2살 딸을 키우고 있습죠. 아유 귀엽겠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면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거야. 너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지만 정작 저는 인생을 너무 평이하게 산 것만 같아서 잘못 살아왔나? 라는 생각이 자주 들곤 합니다. 33살이라는 나이가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뭔가 새로운 것, 낭만을 찾아가기에는 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네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고민은 이 나이, 이 시기에 다들 겪는 걸까요? 그렇다면 제 마인드셋을 어떻게 만들어야 이런 고민을 조금 덜어낼 수 있을까요? 관록의 전무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카페네라고? 여러분이 내세요. 자,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평범한 게 제일 힘들다. 물론 평범한 게 힘들지. 왜? 밸런스를 맞추는 거잖아. 삶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힘든 게 행복한 거랑은 좀 달라. 평범한 게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겠지. 근데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라는 범지구적 가스라이팅에 저는 좀 반대합니다. 제일 좋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은 특별하니까 너희는 좀 평범하게 살아. 다 특별해봐. 다 특별하고 다 뭔가 특출나봐.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기 얼마나 어렵겠어. 위정자들이. 여러분들은 다 특별하게 살아야 돼요. 물론 내 삶의 형태는 평범해. 상관없어. 이분의 삶의 형태는 너무너무 지금 베스트의 형태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은 이 삶 속에서 나는 특별함을 느끼고 싶은 거야. 그거는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욕망 아닙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어렸을 때 나는 아주 평범하게 살 거예요 이런 꿈 꾸고 살았습니까? 나는 평범하게 살다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 아니잖아. 다들 어렸을 때 뭔가 특별하게 살고 싶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어떤 욕망을 다 갖고 살잖아. 그게 어렸을 때는 그게 없으면은 안 돼. 그게 있어야지. 그게 있어야 그런 목표라는 것이 생기고 그걸 위해서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한테 맞는 평범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좀 살면서 거세당하고 사는 것 같아요.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거세된 사람들은 너도 거세해 라고 얘기하거든.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하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나한테도 평범함을 강요해. 특히 누가 그래? 부모님이 그래. 부모님은 특별하게 안 살아봤잖아요. 부모님이 특별하게 살았으면 아이한테도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 거야. 제 말이 좀 약간 너무 셌나? 내 말이 좀 너무 세요 여러분? 좀 세게 얘기는 하더라도 걸러 들으세요. 특별함이라는 게 사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거는 작은 것 또는 평범함, 그 안에서 내가 특별함을 찾는 거야. 그 특별함을 찾는 순간부터 내 삶은 특별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분도 뭐냐면은 인생이 되게 평이하게 살아왔어요. 안정적인 거야. 근데 사람이 그래. 안정성과 평안함은 이거를 좀 깨고 싶다. 그런 것도 당연히 있어. 그게 인간의 어떤 본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불안감은 아닌 것 같고 지루하잖아. 지루하고 지겹다. 나는 내일도 또 이렇게 살겠지? 모레도 이렇게 살겠지라는 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바꾸고 싶다. 내일은 좀 설레는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 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세팅이 됐잖아. 삶이 좀 약간 부조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평범함을 이렇게 다들 요구를 하고 쳇바퀴 도는 삶을 이렇게 만들고 좋은 삶이야 라고 하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또 다시 그렇다고 뭔가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자니 그게 되면 내가 리스크를 안아야 되고 겁이 나고 잘못하다가 큰일 나면 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 그런 거에서 항상 갈등하고 계속 고민을 하는 살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까미의 그 시지포스죠. 계속 바위를 굴러서 올라가. 다 올라갔어. 올라가면은 톡 떨어뜨려. 그럼 떼굴떼굴떼굴 올라가. 그럼 또 막 내려가서 다시 또 바위를 하루 종일 올려야 돼. 이게 하루의 일과야. 이게 형벌이야. 형벌을 준 거야. 얼마나 돌아버리겠어요. 근데 과연 이 시지포스는 어떤 생각을 할까? 이게 우리가 형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시지포스가 어느 날 계속 반복되는 삶 속에서 올라갈 때 꽃들 볼 거 아닙니까? 여기 꽃도 있고 태양도 볼 테고 자연을 볼 거야. 싹이 피었네? 올라가. 떼굴떼굴떼굴 올라가. 싹이 좀 자랐는데? 또 올라가. 야 이거 꽃망울이 맺혔는데 귀엽다. 이러고 올라가. 사실 형벌인데 시지포스는 그 반복되는 것 안에서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다라기보다는 여기에도 조금 뭔가가 좀 변화가 있는데 뭔가의 사소한 즐거움도 찾잖아.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형벌이라고 했는데 얘가 형벌로 안 느껴. 물론 힘들지만 그 안에서 뭔가 작은 행복감을 느껴. 또는 돌이 이렇게 굴러갔는데 야 오늘 왼쪽으로 굴렀네? 오늘 좀 운이 좋겠는걸? 라든가 똑같은 걸 하면서 그 안에서도 계속 뭔가의 어떤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뭔가 사소한 즐거움을 찾는 순간 그 순간 시지포스는 형벌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형벌이라고 했어 신이 분명히. 근데 시지포스가 오늘 좀 약간 즐거웠는데 그 순간 시지포스는 신을 이겨낸 거지. 인간의 위대함은 거기서 온다고 봐. 멋지잖아. 그게 우리한테 다 내재돼 있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또 다 똑같아요. 다 내재되어 있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창한 걸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삶은 지금 유지하는 건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취미를 했든가 글쓰기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찾으면서, 또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저도 애 키우면서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 글로 한번 남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어떤 행복감,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사연 보도록 할게요. 다시 꿈꾸기가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항상 방송 저렇게 보고 있으며 그동안 전무님의 따뜻한 조언에 힘을 얻어가기만 했던 트수1입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좀처럼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항상 붕 떠 있어서 학급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울리지 못한 채 도서관에서 책만 읽어나가는 나날을 보냈죠. 그렇게 학창시절 내내 누구와도 인연을 쌓지 않고 저는 소설가를 꿈꿔왔습니다. 딱히 글 쓰는 것 외에는 하고 싶은 것이 없었던 저는 바로 공장 기숙사로 들어가서 일만 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든 그저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면서 살아가면 행복하리라 생각했건만 막상 공장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니까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으로 문창과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예창작과죠. 어떻게 보면 생애 처음으로 현실적인 목표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일과가 끝나면 밤에 자기 전에 짧은 글을 쓰면서 문창과 실기를 준비했습니다. 공장 일은 힘들었지만 뚜렷한 목표가 있다는 건 무척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대망의 실기 시험 날 저는 늦잠을 자버려서 그의 시험을 놓쳤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한심하게도 저는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주변 탓을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바로 공장을 그만두고 내년도 실기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한 과외도 받아보고 저처럼 창작을 꿈꾸는 사람들과 만나 서로 으쌰으쌰하며 다시 문창과를 준비했습니다. 이때 이제 절치부심해서 멋지게 붙었으면 좋았으련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떨어지고 나니 그동안 준비하면서 글도 잘 안 쓰고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집에서 게임이나 한 지난 1년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번에는 주변 환경 핑계도 될 수 없이 제 잘못이었죠. 부질없이 꿈만 꾸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야 저는 소설이나 창작 같은 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나한테는 맞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글을 쓰지 않았고 다시 먹고 살 길을 찾아 알바를 했고 해외에 있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격도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외국어도 배우고 남들에게 한마디도 못 붙이던 소심함도 버리고 소설의 다음 전개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돈 벌어 먹고 살까 생각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변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내다 보니 어느덧 2023년이네요. 그동안 다니던 회사는 코로나 기간을 어떻게 버텼는가 싶더니 그 타격이 너무 커서 결국 곧걸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몇 년간의 타지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고요. 다행히 그동안 일하면서 만난 고마운 분들이 새로운 자리를 줄 테니 다시 취직하라고 해서 당장 먹고 살 걱정은 없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이놈의 마음이 또 문제를 일으키더군요. 요새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 싱숭생숭합니다.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옛날 꿈이 다시 그리워집니다. 알바를 하러 가는 버스 안에서 자꾸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글 쓰는 상상을 하니 예전처럼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취미로라도 남는 시간에 예전처럼 글을 쓰면 되지 않느냐 하기에는 또 두렵습니다. 그때 문창과를 준비할 때 한심한 저로 돌아갈 것 같아서요. 그리고 예전에 친구에게 내가 다시 창작을 한다면 그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나 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어서요. 어느덧 29살인데 2024년이면 이제 30살이 되는데 저는 또 왜 정신을 못 차리는 걸까요? 마침 회사도 망했겠다.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중요한 때에 이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전무님은 지금의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시간 되신다면 철없는 저에게 따끔한 한마디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저요? 하죠. 저는 합니다. 카페는 안 해. 하고 싶지가 않아. 하고 싶지 않은데 왜 해? 이분은 하고 싶대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이 얘기를 가만히 보다 보면 느끼는 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되게 안 좋았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트라우마의 근처만 가도 아주 노이로제가 생겨. 알러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불운했던 어떤 그런 상황들 같은 게 다시 떠오르게 되면은, 게다가 또 그 상황이 되면은 내 머리도 다시 그때로 세팅이 될 것 같아. 지금 나는 되게 많이 변했거든. 다시 왠지 그때로 돌아가면은 그런 트라우마가 다시 안겨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 트라우마만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달콤한 꿀이 있는데 이 앞에 독사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거지. 독사는 좀 그런가? 독사는 물리면 죽으니까. 강아지가 있다 쳐. 강아지한테 물렸어. 이제 내가 그 강아지를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체력도 있고 커졌는데도 그 강아지 때문에 내가 저 건너서 저 꿀 생각은 계속 나. 생각은 나는데 못 가겠는 거야. 이제 그거지.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강아지가 안 물거든. 강아지도 늙어가지고. 그때 그 강아지들이 아직도 있을 것만 같고. 글을 쓰는 건 사실 너무너무 쉽거든요. 대단한 일은 아니고. 문제는 이제 이분이 나는
나는 정작 중요한 게 글을 왜 쓰고 싶은지가 사실은 그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저도 뭐 깊이 얘기를 못하겠는데, 글을 쓴다라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생각이나 사색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 글은 보통 내 안에서 나오잖아요. 자신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글로 통해 가지고 보통 이제 그거를 해소하거든요. 나아가서 일단 처음엔 일기 같은 느낌, 수필 같은 느낌으로 해소를 한다면 나중에는 창작으로 넘어가죠. 창작으로 넘어가는 해소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큰 보람까지 느끼게 되지. 즐겁거든. 행복하고. 글을 쓰는 동안에는 상상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점점 뭔가를 계속 생각해내야 되니까 이 안에서 완전히 내가 막 뛰어노는 거야. 얼마나 즐거워. 그러니까 이제 그 싱숭생숭한 기분이 들지. 근데 문창과는 답이 아닙니다. 예. 문창과를 나온다고 작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문창과를 안 나오고도 작가를 다시는 분도 많고, 소설 같은 창작 활동 같은 걸 되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욕망이 있으신 것 같아. 지금 살아온 삶의 궤적을 봤었을 때 너무너무 좋은 체질은 갖췄어.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오셨고 다양한 어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신 분들은 좋은 글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창과라는 어떤 그 곳에 답이 있진 않거든요. 문창과 가도 사실 제가 문창과를 나오진 않았지만 대충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고 거기서 뭘 배우는지는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내가 내 글을 써야 돼. 솔직히 문창과를 안 가고 뭐 예를 들면은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한겨레에서 글 쓰는 어떤 그런 아카데미 같은 것도 열어요. 그런 거 그냥 들어가도 돼. 가까이는 천명관 작가님, 고래 쓰셨던 유명한 작가님이죠. 그분은 고졸이에요. 고졸인데 그분 소설 보세요. 이거는 제대로 커리큘럼에서 나왔었을 때의 틀에 박힌 소설이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쓸 수 있다니까. 저는 뭐 충분히 응원을 하고요. 노이로제와 어떤 그 트라우마,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영역은 좀 벗어나요. 진짜로 너무 심각하다 싶으면은 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다, 마치 그것을 하게 되면 내가 다시 그때로 세팅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 약간 환상일 수도 있다. 그때보다 난 지금 많이 성장했고 그때 나를 물었던 강아지는 늙어서 죽었고, 또는 아직 그 강아지는 그대로 있을지언정 나는 지금 무척 강한 사람이 되어 있다. 그걸 명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일을 그만두고 하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일은 계속 해야 돼요.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글쓰기는 특히나.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이쪽을 업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예, 큰일 나요. 하면서 겸하세요. 다음 이야기. 아야지막 사연인 것 같습니다. 주도적이지 않은 삶. 안녕하세요 전무님. 저는 20대 평범한 군필 복학생입니다. 저의 고민은 성격에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막내의 삶으로 살았고 형 누나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형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실수들을 제가 겪지 않았으면 해서 항상 저를 위해 조언해주고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면 꾸짖기도 하였습니다. 사춘기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다툼도 있었지만 그 조언이 틀리지 않았고 저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로 항상 그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형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 독립심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를 마주쳤을 때 형에게 확인해달라고 하거나 도와달라고 하거나 답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부모님 그리고 형들이 저를 지원하는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저 혼자가 되었을 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저의 성격을 고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편입을 생각하고 있지만 생활비 문제 때문에 가족과의 삶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저를 위해 조언이나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줘잉. 이거 아마 많이들 이 고민 비슷한 고민하지 않습니까? MZ MZ 고민 아닙니까 이거? 아 이거 MZ 고민이야. 우리 때 이런 고민 안 했어. MG? MG는 미니멈 개런트가 MG고 MZ 우리 때만 해도 우리 윗세대가 틀렸거든. 틀린 게 너무 많았어. 그들의 조언이 가장 틀렸던 게 뭐야? IMF 왔잖아. 나라가 쫄딱 망했다고.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어.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 그러다가 지금 나라가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강국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말을 잘 들어. 그리고 부모님들도 지금 부모님들은 아이들하고 우리 세대처럼 이렇게 딱 벽을 두지 않아. 이해도 많이 해줘. 공감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요즘 젊은 세대는 부모님 말 많이 잘 들어요. 잘 들고 그렇게 배척하지도 않아. 우리 때는 무조건 배척이 큰 미덕이라서 그랬거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조심해야 돼. 누군가의 조언대로 산다는 게 내가 사는 건가? 그들이 사는 거 아니야. 형이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몸은 내 몸이지만 형이 사는 거 아니야. 지금 내 아바타야? 형 아바타? 나는 그러면 왜 형 말을 들어? 왜겠어? 실패하기 싫으니까. 실수하고 실패할까봐. 오 실패 안 했어. 오씨 함정 안 밟았어. 오 살았다. 오씨 형 말 맞았네 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함정 빠져봐야지. 넘어져 봐야지. 왜 내 실패할 기회를 왜 박탈해? 내가 실패를 하는 것도 기회라고. 실패할 기회를 박탈해가지 마세요. 뺏기는 거야 그것도. 어렸을 때의 실패와 어렸을 때의 실수,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엄청난 경험을 왜 뺏어가? 그때는 넘어져도 뼈가 잘 붙어. 그때 실수해봤자 그때는 되게 큰 실수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보면 어렸을 때 한 실수들은 기억도 안 납니다. 대신 그때의 실패를 통해서 나는 크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때 내가 크게 다침으로 인해서 나는 크게 성장을 해. 나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야. 그 기회를 근데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은 그거를 눈 뜨고 못 볼 거야. 절대 실수 안 하게 해주겠지. 벗어나야 돼. 왜냐면은 나중에 되면은 부모 형이랑 다 없어지거든. 형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다 없어. 나밖에 없어. 그때는 내가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실패를 내가 보듬어야 돼. 그때는 내가 빠져보지 않은 웅덩이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식이나 나의 동생이나 나의 누군가가 빠졌어. 내가 빠져봐야지 그 친구한테 야 거기 빠졌을 때 이렇게 나오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나도 안 빠져봤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지어 20대잖아요. 아주 지금 실수와 실패를 하기 너무너무 좋은 나이야. 최적의 나이다. 10대 때는 더더욱 좋고 20대도 정말 좋아. 지금은 많이 자기 주관대로 살아봐야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렇게 했었을 때 성장할 수 있고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굵은 나이테가 생기는 거지. 사소한 나이테는 보이지도 않아요. 크게 어떤 굵은 나이테가 있을 때 그때가 사실 나무가 자랄 때 큰 한파가 오거나 기후가 너무 안 좋았을 때 그 나이테가 진해지잖아.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러려면은 현재의 관계 속에서 투쟁을 해야 돼요. 부모님과 형 물론 사랑스럽고 좋은 분이지만 그 안에서도 어쩔 수 없어. 투쟁을 해야 돼. 나는 나로 살기 위해서 내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계속 투쟁을 해야 되고 제가 뭐 생활비 때문에 편입 뭐 이런 거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할 말은 없는데 저는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좀 노력을 하긴 했죠. 저는 사실은 벗어난다는 게 자취 시작한 게 30살 때 자취했거든요. 같이 살았어요 엄마랑. 나가면 돈인데 집에 가면은 밥 해줘, 잘 때 있어, 돈 아끼고 좋잖아. 그 대신 이제 엄마 말을 지질나게 안 들었지. 지질나게 안 듣는 아이. 내 삶을 내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자 이렇게 해서 김풍의 고민상담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풍의 고민상담소 마지막 사연까지 다 마무리 졌고요. 아 오늘 진짜 너무너무 입이 너무 안 떨어지고 머리도 되게 안 굴러가네 오늘.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간과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어른이니까. 한 살 더 먹었잖아요. 아 김풍도 저렇게 좀 실수할 수도 있구나. 놓칠 수도 있구나.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너그럽게 이해하라고요.